시어머니 임종 직전 간병인들을 다 내보내고 저만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한때는 그렇게도 날카롭고 독하게 절 쏘아보던 눈이 이제는 흐릿하게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 며느라, 미안하다. 다 너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셨던 분이 절 지키려고 했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3살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첫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구나.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전 그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시작된 시집살이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식구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제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쉰 목소리가 계속되었죠.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살아서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단다. 내가 이해해주렴. 시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가락이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평생 절 때리기만 했던 그 손이 이렇게 애처롭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3시 43분.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40년간 절 괴롭혔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역 유지셨던 터라 아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다들 제게 와서 인사를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그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40년을 버틴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구경하는 것 같았어요. 큰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거만한 표정으로 절 내려다봤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 너한테만 뭔가 말씀하신 것 같던데.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고생했다고. 큰 시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상하네. 엄마가 죽기 직전에 너만 부르시더니 혹시 유산 얘기라도 하신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없었어요. 전 태어난 척했지만 사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점잖은 신사였죠.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실에 몇 가지 서류를 맡기셨습니다. 위원장과 함께 따로 전달하라고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남편과 시누이들의 눈빛이 빛났죠. 다들 유산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위원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는 부동산과 예금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은 매각해서 3등분하고 예금 역시 똑같이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실망한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재산이 적었거든요. 집 한 채와 예금 3억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며느님께 전달하라고 하신 개인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노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왜 며느리한테만 편지를 남긴 거야? 작은 시누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고인께서 꼭 며느님께만 전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같이 읽어보자. 가족끼리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주신 편지예요. 혼자 읽어볼게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전 편지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시어머니의 편지는 노란색 편지지 10장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며느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제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이제야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편하구나. 살아생전엔 절대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제 너에게 전하려 한다. 먼저 내게 사과해야 할 것 같구나. 40년간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구박했던 것에 대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서러웠을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래야만 했단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 40년 전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를 기억한다. 23살이 예쁘고 착한 새색시였지.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 우리 아들이 그런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고. 하지만 난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알았단다. 내가 그 집 딸이라는 걸. 그 집이 어디냐고? 바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의 집이야. 내 친아버지 김철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을 것 같겠지? 하지만 이건 내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야. 전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30년 전 내 아버지는 우리 집 회사의 격리부장이었다. 시아버지가 가장 믿고 아끼던 직원이었지.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명절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도 했어. 내 시아버지는 그를 친동생처럼 여겼단다. 하지만 그건 모두 가면이었어. 내 아버지는 5년간 회사 공금을 빼돌렸고 그 액수가 무려 30억이 넘었지. 그것도 모자라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 명단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겼어. 하루아침에 우리 회사는 망했고 시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나셨단다. 내 아버지는 그 돈을 들고 잠적했어.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지만 끝내 잡지 못했지. 그리고 3년 후 그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그가 훔친 돈은 끝내 찾지 못했어. 우리 가족은 거리로 나앉았단다. 대기업이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집도 차도 모두 빚 때문에 넘겨야 했어. 내 남편은 그때 대학을 중퇴해야 했고 시누이들은 학업을 포기했지.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부터 10년 후 내가 나타났어. 우리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로. 처음 너를 봤을 때 난 내 얼굴에서 내 아버지의 흔적을 봤단다. 그 똑같은 눈매, 그 똑같은 미소. 순간 현기증이 났어. 난 아들에게 결혼을 반대했지. 하지만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 내가 그 죄인의 딸이라는 걸 알면 우리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거든. 특히 시누이들은 복수를 하려고 달려들었을 거야. 하지만 아들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 죽어도 너와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였어. 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집안과 어떤 악연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 전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원수의 딸이었다니, 그것도 시댁 집안을 망하게 한 죄인의 딸이었다니. 그래서 결국 결혼을 허락했단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너를 철저하게 구박하고 미워하는 척 해야겠다고 결심했지.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야 내가 안전할 테니까. 처음엔 정말로 너를 미워했어.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내 얼굴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거든. 매일 새벽에 너를 깨워 일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호되게 꾸짖었지. 내가 울면서 방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 그래, 이게 복수다.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짓에 대한 복수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 넌 정말 착한 며느리였거든. 아무리 구박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고 시부모를 진심으로 모셨어.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가족들을 돌봤지. 특히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 내가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해, 내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을 때 말이야. 모두가 병원비 걱정만 하고 있을 때 넌 내 폐물을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했지. 그리고 한 달간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어. 내 친어머니도 아닌 날 위해서. 그때 깨달았어. 넌 내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죄는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단다. 시누이들이 이미 내 정체를 알아버렸거든. 큰 시누이가 먼저 알아냈어. 내 어머니 제사 때 족보를 보다가 내 아버지 이름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동생들에게 알렸지. 그날 밤 시누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큰 시누이는 당장 쫓아내자고 했고, 작은 시누이는 너에게 모든 걸 폭로하고 평생 죄인처럼 살게 하자고 했어. 심지어 내 아이들한테까지 알려서 엄마를 원망하게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지. 난 그때 결심했어. 내가 나서서 너를 더 심하게 구박하면 시누이들이 만족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연기를 시작한 거야. 겉으로는 독한 시어머니, 속으로는 너를 지키려는 시어머니. 기억하니? 10년 전 명절 때 큰 시누이가 너한테 뜨거운 국을 일부러 쏟았던 일, 내 손등에 큰 화상을 입었지. 그때 내가 오히려 너를 꾸짖었잖아. 조심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날 밤 난 혼자 방에서 울었단다.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5년 전 내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를 기억하니? 사실 그것도 우리 집안 사람들이 꾸민 일이었어. 큰 시누이 남편이 일부러 내 아들의 거래처를 빼앗고 은행 대출을 막았지. 내 아버지의 죄를 내 아들한테 되갚아주려고. 하지만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내 비상금 10억을 몰래 내 아들 회사에 투자했단다. 익명의 투자자로 위장해서. 내가 끝까지 모르게 했지만 그 돈으로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40년간의 진실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죠. 그런데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고 화가 나는 건 내 남편이야. 내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한 인간이야. 아내를 지켜주기는커녕 가족들 눈치나 보고 비겁하게 살았지. 내가 그렇게 구박받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 더 화가 나는 건 그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3년 전부터 회사 직원과, 그것도 너보다 30살이나 어린 여자와. 내가 다 알아봤어. 매주 목요일마다 그 여자 집에 가고 내 생일날에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더구나. 처음엔 내게 알리려고 했어. 하지만 그러면 내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참았단다. 대신 내가 그 여자를 찾아갔지. 돈 봉투를 주면서 내 아들과 헤어지라고 했어. 하지만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줌마가 뭔데요? 사랑하는 사이를 돈으로 갈라놓으려고요? 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 오히려 그 여자한테 더 적극적으로 내 아들을 유혹하라고 했어. 그래야 내가 이혼을 결심할 테니까.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너는 참았지. 남편의 바람을 알면서도 참고 살았어. 왜? 왜 그랬니? 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지 않았니? 아마
내 성격상 아이들 때문이었겠지. 아이들이 아빠 없이 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또 내가 이혼하면 내가 더 외로울까봐 걱정했겠지. 넌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을 말하겠다. 내겐 아무도 모르는 재산이 있어. 200억이 넘는 돈이야. 이 돈은 모두 내 것이다. 어떻게 이런 돈이 있냐고? 40년 전 내 아버지가 훔친 돈 중 일부를 찾았거든. 정확히는 15억 정도.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익명으로 우리 집에 보낸 거였어.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난 그 돈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대신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지. 부동산, 주식, 그리고 최근엔 비트코인까지. 40년간 불려서 200억이 넘게 되었단다. 이 돈은 원래 내 아버지가 훔친 돈의 일부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내게 돌려주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 돈으로 내가 자유를 찾았으면 하는 거야.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맡겨놨다. 스위스 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한국은행의 비밀 계좌들 모두 내 이름으로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 단, 절대 우리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특히 내 아들, 내 남편에게도 비밀로 해라. 그들이 알면 내 돈을 빼앗으려 들 거야. 그리고 며느라, 이제는 이혼해라. 더 이상 그 못난 얘 아들과 살 필요 없어. 내 인생을 살아. 60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히 젊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랑도 하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며느라,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비록 40년간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난 너를 내 딸처럼 사랑했어. 아니, 내 딸보다 더 사랑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너의 착함에, 너의 순수함에, 너의 희생정신에 난 늘 감동했고 존경했어. 내가 너라면 절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야. 원수의 집에서 40년간 구박받으며 살 수는 없었을 거야.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건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아버지의 죄를 내가 대신 갚은 거야. 아니, 갚고도 남았어. 이제 그만 자유로워져라.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가족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다. 아마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으니 본색을 드러낼지도 몰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겐 이제 떠날 자유가 있고 새로 시작할 돈이 있으니까. 며느라, 행복해져라. 제발 행복해져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너를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전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40년간의 오해와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뭐 하는 거야? 다들 기다려. 전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40년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절 쳐다봤죠. 특히 큰 시누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뭔가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 큰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위협이 담겨 있었죠. 별거 없어요. 그냥 고생했다고, 앞으로 잘 살라고.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너한테만 편지를 남겼을 리 없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유산 얘기지? 너한테 뭘 주기로 했어? 전 큰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더 이상 그녀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건 시누이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큰 시누이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절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죠. 남편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만해. 엄마 장례식장이야. 사람들이 보고 있어. 큰 시누이는 손을 내렸지만 여전히 독한 눈빛으로 절 노려봤습니다. 좋아. 일단 장례식이나 끝내자.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뭘 남겼든 우려 다 찾아낼 거야. 너 같은 년이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어.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생각했죠. 시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왜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지. 이 사람들은 절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군요. 장례식 3일 내내 지옥 같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재산 얘기만 했고 시누이들은 계속 절 감시했어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 듯 했죠. 하지만 정작 유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집 한 채와 예금 3억이 전부였으니까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을 때 모두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작은 시누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다야? 엄마가 평생 모은 게 겨우 이것뿐이야? 집을 팔아도 1인당 2억도 안 되겠네. 에휴, 기대했는데. 그들은 시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이 뭔지 몰랐습니다. 200억이라는 돈보다 더 큰 유산. 그건 바로 진실과 사랑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겐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변호사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부인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편지는 잘 읽으셨나요? 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200억이 있는 건가요? 믿기지가 않아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히는 218억 7천만 원입니다. 스위스 은행에 150억, 한국은행 비밀 계좌에 68억이 있습니다. 모두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부인 명의로 이전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 서류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모으셨죠? 어머님은 천재적인 투자가셨습니다. 처음엔 15억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 땅을 사셨고 IMF 때는 주식을 대량 매수하셨죠. 2010년엔 비트코인에 10억을 투자하셨는데 그게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늘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셨어요. 모두가 팔 때 사고 모두가 살 때 파셨죠. 그리고 수익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재투자하셨습니다. 40년간 복리로 불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신 거죠? 어머님 말씀이 이 돈은 며느님의 자유를 위한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빼앗으려 들 거라고요. 특히 며느님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돈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맞아요. 남편 회사가 요즘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신중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돈을 부인 개인 명의로만 이전하고 남편이 손댈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셨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부인께서 이혼을 결심하실 때 열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이요? 네. 어머님은 부인께서 반드시 이혼하실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아니, 이혼하시길 바라셨죠.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 두 번째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아직 열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처리하시죠. 여기 서명하시면 모든 자산이 부인 명의로 이전됩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명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인은 자유입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며느님의 자유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정은 잘 다녀왔어? 네, 잘 다녀왔어요. 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갑자기. 당신 바람 피우고 있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요. 3년 전부터 회사 직원이랑 바람 피운다고.
그게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해야. 그냥 잠깐 실수한 거야. 이미 정리했어. 거짓말하지 마요. 어제도 그 여자 만났잖아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가 다 조사해 두셨어요. 날짜, 시간, 장소까지 다요. 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허무할 뿐이었죠. 이혼해요. 뭐, 지금 무슨 소리야? 40년 살았으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각자 살아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미쳤어.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 다 컸잖아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 여자랑 재혼하면 되잖아요. 30살이나 어리다면서요. 젊은 아내 얻어서 좋겠네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전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요. 전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재산 준다고 했지?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지? 남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그도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재산이요? 시어머니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었잖아요. 집이랑 예금 3억이 전부고 그럼 왜 갑자기 이혼이야? 그냥 이제 자유롭고 싶어서요. 평생 시집살이 했으면 충분하잖아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유. 이 나이에 무슨 자유. 평생 내가 먹여 살렸는데. 전 피식 웃었습니다. 먹여 살렸다고요? 제가 평생 공짜로 가정부 노릇한 건 생각 안 나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시부모 모시고 애들 키우고 그게 다 공짜였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쨌든 이혼은 안 돼. 절대 동의 안 해. 그럼 소송하죠. 불륜 증거도 있으니까. 뭐, 증거가 있다고? 시어머니가 다 모아두셨어요. 사진, 신용카드 내역, 모텔 영수증까지.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전 둘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죠. 며느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드디어 이혼을 결심한 거구나. 축하한다. 진심으로. 내가 얼마나 망설였을지 안다. 이 나이에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 하지만 60대는 생각보다 젊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그 세월을 불행하게 보낼 필요는 없잖니. 내가 왜 내 이혼을 바라는지 아니? 내 아들이지만 그 아이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야. 나약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이지. 40년간 한 번도 널 제대로 지켜준 적이 없잖아. 그 아이의 불륜 상대가 누군지 아니? 내 막내 시누이 친구야. 그것도 내 딸과 같은 나이의 아이지. 역겨운 일이야. 하지만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 그 아이와 잘 살라고 해라. 내가 걱정하는 건 아마 경제적인 문제일 거야.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막막하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준비한 200억이면 충분해. 아니, 남은 인생을 황후처럼 살 수 있어. 그 돈으로 좋은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그림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젊어서 못 해본 것들 다 해봐. 60대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야. 그리고 혹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도 해라.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천만의 사랑에 나이가 어디 있니? 오히려 이 나이에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할 수 있어.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가족들이 너를 찾아와서 돈을 요구할 거야. 특히 내 아들.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급하거든. 하지만 절대 주지 마라. 단 한 푼도. 그들은 40년간 너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어. 그저 무료 가정부로 여겼을 뿐이야. 이제 그들과는 남이야. 완전한 남. 마지막으로 며느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미안한 건 40년간 너를 지키기 위해 연기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고마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준 거야. 날 진심으로 모시고 가족들을 돌봐주고 집안을 지켜준 거. 내가 만약 너였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야. 너는 내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어. 아니, 딸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어. 내가 낳은 자식들은 모두 나를 실망시켰지만 넌 단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 이제 가라.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가끔 내 생각이 나면 막걸리 한 잔 부어주렴.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사랑한다. 내 딸아. 전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전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지만 불륜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 안 한다고? 진짜? 네, 그냥 각자 가진 거 각자 갖고 끝내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수상한데.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이혼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큰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지금 무슨 짓이야?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제 인생이니까 제가 결정했어요. 엄마가 죽자마자 이혼이라. 수상해. 분명 엄마한테 뭔가 받았구나? 큰 시누이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받은 거 없어요.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너한테만 편지 남긴 것도 수상하고 갑자기 이혼하는 것도 이상해. 작은 시누이도 가세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생전에 언니한테 뭐 준 거 없어. 몰래 통장이라도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있으면 내가 왜 숨기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짐을 뒤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이혼 수속이 끝난 날, 전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40년 살던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마치 시어머니가 잘했다. 이제 자유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전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곳이었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이사한 첫날 밤, 전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아니,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합치자. 늦었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도와줄 수 있어. 몇 억만 빌려주면 돼.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 얘기군요. 도와줄 수 없어요. 제게도 돈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분명 뭔가 줬을 거야. 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쿨하게 이혼할 리 없어. 알아서 하세요. 전 이제 남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바꿨죠.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어요. 한 달 후, 전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여행이었죠. 스위스 은행에서 돈을 확인했을 때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218억. 제 이름으로 된 돈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일단 여행을 하고 싶어요. 전 세계를 다 돌아보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인생은 짧으니까요. 전 스위스에서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알프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호수를 산책했죠. 한국인이 거의 없는 작은 마을이어서 조용했습니다. 그곳에서 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어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시집살이 하느라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미술 선생님은 70대의 스위스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왜 이제야 시작했나요? 한국에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이제부터는 자신을 돌보세요.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어느 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 분이신가요? 돌아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혼자 여행 중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세계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부인과 5년 전 사별했다고 했죠.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정민수였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가끔은 근처 도시로 여행도 갔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왜 혼자 여행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40년 시집살이, 시어머니의 비밀,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다만 200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40년이라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났으니까요.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새 시작을 하시다니.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분이 제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이런 말하면 부담스러우실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와 함께 여행하시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전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청혼인가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죠.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도. 좋아요. 함께해요.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죠. 우리는 함께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라하. 젊은 시절 꿈만 꾸던 곳들을 모두 가봤어요. 여행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40년간 제 남편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그는 자연스럽게 보여줬죠. 6개월 후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었죠.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엔 함께 요리해서 먹었죠. 그는 제게 철학을 가르쳐 주었고 전 그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서로 배우고 나누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기일이 되었습니다. 전 서울로 올라가 산소를 찾았어요. 비석 앞에 막걸리를 부어드리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주신 자유 잘 쓰고 있어요.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재혼도 실패했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도와줘. 제발 도와줘.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죽을 것 같아. 전 그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너한테 뭔가 줬지?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유로울 리 없어. 그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거짓말하지 마. 전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가 뒤에서 계속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산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비밀로 하라고 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제주도로 돌아온 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거예요. 어려운 며느리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시집살이에 지친 며느리들에게 상담과 교육,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죠. 민수 씨는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시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재단 일을 하면서 많은 며느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40년 전 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자유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힘내세요. 2년이 지난 지금 재단은 전국에 5개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며느리들이 도움을 받고 있죠. 가끔 시누이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하지만 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이니까요. 오늘도 전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합니다. 민수 씨와 함께 우리는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 편지를 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전 지금도 그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진실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40년간의 오해를 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주셨어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를 보며 건배를 하죠. 오늘도 행복했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죠. 전 이제 알아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평범한 일상,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자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시어머니, 감사해요. 당신이 제게 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40년의 시집살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63살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60대는 충분히 젊어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전 정말로 제 것으로 만들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40년 시집살이의 충격적인 반전. 미워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실은 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진실. 어떤 분들은 믿기 어렵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에요. 혹시 지금 시집살이로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절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이제야 다 이해해요. 언젠가 그곳에서 만나면 이번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 지내요. 막걸리 한잔하면서 못다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안아주고 함께 웃어요. 그때까지 저 열심히 살게요. 당신이 주신 자유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한 당신의 며느리가.